네, JPIC 작은 서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긴 JPIC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념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한강의 책인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을 함께 리뷰하면서 낭독을 하려고 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지금으로부터 20년 기준으로 하면 40주년이 되었습니다. 40년 전에 그것도 우리나라 광주라는 도시에서 그렇게 끔찍한 일이 펼쳐졌다는 것이 아직 잘 와닿지 않는데요. 그와 관련된 여러 작품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광주 민주화 운동은 그냥 엄연한 사실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95년에 돼서야 특별법이 제정되었고요. 97년에 이제 국가기념일이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실을 알리거나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사법경찰 및 국가 단위로서 검열과 사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95년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광주에 대한 사실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 즉 전두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신군부에 대항해서 시위들이 전국구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활발하게 시위가 일어난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두환은 공수부대를 보내고 탱크, 헬기까지 보내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다시 한번 5.18을 기념해서 민주화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역사가 얼마나 피 가운데서 이루어졌는지를 잠시 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강 작가의 이 소설을 삼은 이유는요, 5.18 관련돼서 정리한 자료집들은 지금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서는 그때 그 경험을 정서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소년이 온다를 통해서 우리가 광주 민주화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 한강 작가는요, 여러분들에게는 유명합니다. 바로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으로 유명한데요.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의 인터내셔널 상을 받게 되면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때 이제 한강 작가가 한 수상 소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깊이 잠든 한국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폭력성과 욕망, 끝없는 질문의 답을 완성하려고 했다. 실제로 한강 작가는 광주 출신 작가고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전에 서울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실제로 읽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것은 이 책에 등장한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냥 허구가 아니라 한강 작가가 조사한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계된 사람들, 특별히 한강 작가가 살았던 집에서 거주하게 된 가족 이야기도 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냥 처음에 읽을 때는 소설처럼 읽히다가요, 이제 에필로그 같은 데를 보게 되면은 이 작품이 얼마나 한강 작가의 철저한 인터뷰, 조사에 입각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한강 작가는 시와 그다음에 소설들을 꾸준히 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인간의 폭력성, 욕망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에서는요, 단순히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정보 나열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책 제목과 같이 소년이 온다, 이 소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여정을 떠나고 있는데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6장들은 소년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등장인물은 소년의 가족이기도 하고요. 어떤 인물은 소년과 함께 그 당시 광주 민주화 운동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는 우리가 당시 광주 민주화 운동 가운데서 죽었던 사망자,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 이후에 살아갔던 생존자 또는 유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18을 기억을 할 때 세월호와 비슷하게 단순히 그것을 어떠한 팩트로 사실로서 아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그 사건 이후에 살아간 사람들, 그 사건 때문에 사라진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오늘을 우리가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정말 어떠한 부분에선 끔찍하고 잔혹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요. 불과 40년 전에 그러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한강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정말 그때의 참상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당시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그냥 한 사람이었는지를 조명합니다. 특별히 이 작품에서 처음에는 광주 민주화 사건 가운데서 죽었던 피해자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소년이 처음에 맡은 일이 사망한 자들의 시신을 이렇게 체크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의 그 잔혹함과 끔찍함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그렇지만 책 후반부에 가면은 이 민주화 운동 이후에 국가에 의해서 사찰되고 검열되는 가운데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한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장에는 이제 이 소년의 가족이 나와서 이야기를 마치는데요. 그 마지막 장에서는 이 소년이 누구인지가 정확히 나오면서 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작품은 거대 서사를 다루지 않습니다. 5.18이 어떠한 정치적인 의미를 가졌다, 사회적인 의미를 가졌다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가 줍니다. 한강 작가의 에필로그를 읽다가 많이 놀랐었는데요. 한강 작가가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모으고 인터뷰를 할 때 막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자기를 자꾸 쫓아오고 누가 자기를 검열하는 꿈들을 꿔가면서 이 작품을 완성해 갔는데요. 그만큼 쉽게 읽으면서도 무겁게 날카롭게 우리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다시 한번 그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도 암과 동시에 그 현장의 정서로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년이 온다, 이제 부분적으로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일은 입관을 마친 뒤 약식으로 치르는 짧은 추도식에서 유족들이 애국가를 부른다는 것이었다. 관 위에 태극기를 반드시 펴고 친친 끈으로 묶어놓은 것도 이상했다.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에게 왜 애국가를 불러주는 걸까? 왜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걸까?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듯이. 조심스럽게 내가 물었을 때 은숙 누나는 동그란 눈을 더 크게 뜨며 대답했다.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권력을 잡으려고. 너도 봤을 거 아니야? 한낮에 사람들을 때리고 찌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총을 쐈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들이 명령한 거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라라고 부를 수 있어. 눈이 더 나빠져 가까운 것도 흐릿하게 보이면 좋겠다고 너는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흐릿하게 보이지 않는다. 무명천을 걷기 전에 너는 눈을 감지 않는다. 피가 비칠 때까지 입술 안쪽을 악물며 천을 걷는다. 걷은 다음에도 천천히 다시 덮으면서 눈을 감지 않는다. 달아났을 거다 라고 이를 악물며 너는 생각한다. 그때 쓰러진 게 정대가 아니라 이 여자였다 해도 너는 달아났을 거다. 형들이었다 해도 아버지였다 해도 엄마였다 해도 달아났을 거다. 채머리 떠는 노인의 얼굴을 너는 돌아본다. 손녀 따님인가요? 묻지 않고 참을성 있게 그의 말을 기다린다.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승에서 가장 끔찍한 것을 본 사람처럼 꿈쩍거리는 노인의 두 눈을 너는 마주본다.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나 자신까지도. 썩어가는 내 옆구리를 생각해. 거길 관통한 총알을 생각해. 처음엔 차디찬 몽둥이 같았던 그것. 순식간에 뱃속을 휘젓는 불덩이가 된 그것. 그게 반대편 옆구리에 만들어 놓은 내 모든 따뜻한 피를 흘러가게 한 구멍을 생각해. 그걸 쏘아보낸 총구를 생각해. 차디찬 방아쇠를 생각해. 그걸 당긴 따뜻한 손가락을 생각해. 나를 조준한 눈을 생각해. 쏘라고 명령한 사람의 눈을 생각해.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잠든 그들의 눈꺼풀 위로 아른거리고 싶다. 꿈속으로 불쑥 들어가고 싶다. 아니제. 그럴 수 없는 것을 내가 알지. 내 손으로 너를 묻어쓴 게. 하늘색 체육복에다 교련복 윗도리를 입고 있던 너를 하얀 하복 샤스에다 아래 위 까만 동복으로 갈아입혀 쓴 게. 혁대도 단정하게 매주고 깨끗한 회색 양말을 신겨 쓴 게. 베니어판으로 짠 관에다 너를 넣고 청소차에 싣고 갈 적에 너를 지키려고 내가 앞자리에 탔은 게. 청소차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내가 있는 뒤쪽만 뚫어져라 지켜보고 있었은 게. 너희 형들이 입술을 꽉 물고서 울고 섰던 것도 아슴아슴 떠오른다이. 너의 아버지 생전에 나한테 했던 말이 그때 내가 울지도 않고 떼짱 옆에 풀을 한 움큼 끊어다 삼켰다던디. 삼키고는 쪼그려 앉아서 토하고 다 토하고 또 풀을 한 움큼 끊어다 씹었다던디. 근데 나는 하나도 기억 안 난다야. 묘지로 가기 전 일들만 또렷해야. 관뚜껑 닫기 전 마지막으로 봤던 내 얼굴이 얼마나 헬쓱했던지 내 살이 그렇게 희었던 줄 그때 처음 알았다. 나중에 너희 작은 형이 그러더만은 총을 맞아 피를 너무 흘려서 내 얼굴이 너무 희었다고. 그래서 관이 가벼웠다고. 내가 아무리 덜 컸다 해도
그렇게 관이 가벼울 수는 없었다고. 가끔은 말이다이. 내가 못한다고 문칸체에다 사람을 들였을까 생각한다이. 그까지 사글세 몇 푼 받겠다고. 정대가 이 집으로 안 들어왔으면 내가 정대 찾는다고 그리 애를 쓰지 않았을 것인디. 그러다이 너희 둘이 배드민턴 침수로 웃던 소리가 생각나면 죄받제 죄받아. 그람수로 고개를 흔들어야 그라제 내가 그 불쌍한 남매를 원망하면 큰 죄를 받제. 내 중학교 학생증에서 사진만 오려갖고 지갑 속에 넣어놨다이. 낮이나 밤이나 텅 빈 집이자마는 아무도 찾아올 일이 없는 새벽에 하얀 습자지로 여러 번 접어 싸놓은 내 얼굴을 펼쳐본다이. 아무도 엿들을 사람이 없지만은 가만 부른다이. 동호야. 내가 6살, 7살 묵었을 적에 한시도 가만히 안 있을 적에 너희 형들이 다 학교에 가버리면 너는 심심해서 어쩔 줄을 몰랐지?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네 아버지가 있는 가게까지 날마다 천변길을 걸어갔지. 나무 그늘이 햇빛을 가리는 것을 너는 싫어했지. 조그만 것이 힘도 쉬고 고집도 쉬어서 힘껏 내 손목을 밝은 쪽으로 끌었지. 수치 적고 가늘디 가는 머리카락, 속가장 땀이 나서 반짝반짝 함수로 아픈 것 매니로 쌕쌕 숨을 몰아쉼수로 엄마 저쪽으로 가. 기왕이면 햇빛 있는 대로. 못 이기는 척 나는 한없이 내 손에 끌려갔지. 엄마 저기 밝은 데는 꽃도 많이 폈네. 왜 캄캄한 데로 가. 저쪽으로 가. 꽃핀 쪽으로. 눈 덮인 램프. 그 경험은 방사능 피폭과 비슷해요 라고 고문 생존자가 말하는 인터뷰를 읽었다. 뼈와 근육에 침착된 방사능 물질이 수십 년간 몸속에 머무르며 염색체를 변형시킨다. 세포를 암으로 만들어 생명을 공격한다. 피폭된 자가 죽는다 해도 몸을 태워 뼈만 남긴다 해도 그 물질이 사라지지 않는다. 2009년 1월 새벽 용산에서 막루가 불타는 영상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불쑥 중얼거렸던 것을 기억한다. 저건 광주잖아. 그러니깐 광주는 고립된 것, 힘으로 짓밟힌 것, 훼손된 것, 훼손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의 다른 이름이었다. 피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광주가 수없이 되태어나 살해되었다. 덧나고 폭발하며 피투성이로 재건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을 받기만 했을 뿐 쏘지 못했다. 패배할 것을 알면서 왜 남았느냐는 질문에 살아남은 증언자들은 모두 비슷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희생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내 오해였다. 그들은 희생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남았다. 그 도시의 열흘을 생각하면 죽음에 가까운 린치를 당했던 사람이 힘을 다해 눈을 뜨는 순간이 떠오른다. 입안에 가득 찬 피와 이빨 조각들을 뱉으며 떠지지 않는 눈꺼풀을 밀어 올려 상대를 마주하는 순간,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를 전생의 것 같은 존엄을 기억해내는 순간, 그 순간을 짓부수며 학살, 고문, 강제 진압이 온다. 밀어붙인다, 진 이긴다, 쓸어내린다. 하지만 지금 눈을 뜨고 있는 한, 응시하고 있는 한, 끝끝내 우리는 이제 당신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추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목이 길고 옷이 얇은 소년이 무덤 사이 눈 덮인 길을 걷고 있다. 소년이 앞서 나가는 대로 나는 따라 걷는다. 도심과 달리 이곳엔 아직 눈이 녹지 않았다. 얼어있던 눈 더미가 하늘색 체육복 바지 밑단을 적시며 소년의 발목에 스민다. 그는 차가워하며 문득 고개를 돌린다. 나를 향해 눈으로 웃는다. 네, 이렇게 소년이 온다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그 심정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정말 읽는 내내 충격과 공포도 들었고요. 그리고 슬픔과 서러움, 분노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정말 특별히 이 책에서 이제 한강 작가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 광주가 끊임없이 되태어나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다 라면서 단순히 광주 사건을 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끝난 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정부, 사회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참혹한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우리한테 이 책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이번 5.18은 이 책과 함께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또는 일어났던 사회, 정부에서 일어난 비극과 억압과 폭력을 다시 한번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광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만약에 일어나면 우리가 그것을 그냥 지켜보거나 구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말처럼 광주가 끊임없이 되태어나 또 죽어간다라는 말처럼 저한테는 세월호 그리고 용산 참사 같은 일들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광주로서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행복하고 일상을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일상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또는 그 일상이 정말 정부와 사회와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18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길 바라면서 이 책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JPG였습니다.